안녕하세요. 더 배움의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페이지로 36쪽이고요. 자,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후기에 어떻게 흔들렸으며 그 흔들린 것 때문에 후삼국이 성립이 됐고 그 후삼국을 태조 왕건이 통일해서 고려로 나아가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 신라 말에 나라가 흔들렸다는 것은 왕위쟁탈전,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중대 왕권이 강할 때와 약할 때의 특징을 봤듯이, 자, 소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쉽게 생각합시다. 자,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데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판하는 세력이 줄어들고 특정 집단, 특정 소수 어떤 집단만이 권력을 갖게 되면 당연히 왕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왕위 다툼이 여기저기서 생기는데 9세기 전반에 김원창에 난 청해진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통일신라의 해상세력 장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보고도 청해진, 지금의 전남 완도죠. 청해진의 나라를 청해진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무력으로 여러 가지 해상 무역을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 왕권까지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상 세력 장보고도 있고 지방 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면 농민들의 봉기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반가로 3번에 9세기 진성여왕 때 최고조예요. 진골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사치와 향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덮치면서 상주에서 원종과 애누에 난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중앙정부에서 진골 귀족들이 지들 잘났다고 지들끼리만 왕권 다툼하고 있으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고요. 이때 지방에서 등장했던 애들이 대표적으로 지방 호족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촌주와 지방으로 온 귀족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지방에다가 군대도 양성하면서 자기들이 성을 쌓고 성주나 장군으로 칭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지방에 한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에서 빨리빨리 군대 보내건 뭘 보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해야 되는데 중앙에선 귀족들이 지들 잘났다고 왕권 다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37쪽 위에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가 골품제도가 있었고 그 골품제도에서 누가 있습니까? 육두품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포인트는 일단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이 육두품이라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인데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똑똑해봤자 6등급인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얘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신라 사회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신라 사회가 여전히였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치원 있고 안 나왔습니다만 최승우, 최희 이런 애가 신라의 삼최라는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당나라에 갔다 와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갔다 왔더니 신라 말이 여전히 진성여왕 때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 같은 애가 심우십조 진성여왕에게 올리는 거죠. 여왕님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올렸더니 진성여왕이 어떻게 그래 알았어 꺼져 뭐 이러는 거죠. 전혀 자기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은 차라리 나아져요. 꺼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꺼집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긁고 죽을 때까지 조용히 있는데 이제 욕심 있는 육두품들이 있겠죠. 최승우나 최희 같은 애들은 나보고 꺼지라고? 난 안 꺼질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후백제를 세우는 견훤의 책사로 들어가서 신라 사회의 등에다 칼을 꽂는 거죠.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신라라는 사회가 그렇게 동맹 맺고 당나라하고 동맹 맺고 어렵게 삼국을 통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무너졌던 이유가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도였던 골품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육두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모 4번에 이때 이제 통일신라 말기니까 새로운 사상 선종. 그럼 그 앞에 불교 중에 교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종은 교종이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불경을 읽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선종에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이 책 읽는 것보다는 실천, 네가 책을 하나를 읽건 100개를 읽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벗어나면서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과 또 풍수지리설, 땅의 어떤
생김새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흥망상세가 결정된다는 어떤 풍수지설까지 나오게 되고요. 자, 통일신라 말에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일단 후삼국이 성립됩니다. 밑에 배경 보면 호족, 여기저기 농민봉기, 신라 말의 중앙정치 혼란, 그러면서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넘겨보면 먼저 누구예요? 견훤이 어디에?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웁니다. 일단 견훤은 여러분들 군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같은 옛 백제 지역을 대부분 회복했고요. 나중에 이제 견훤이 결국 힘이 약해지면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신검이라든가 견훤의 아들들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백제는 무너졌고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는 궁예죠. 궁예. 일단 궁예는 여러분들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중앙에서 왕위 다툼하다가 밀려나서 지방에 개성에 도읍 생기고 건국을 하면 쭉쭉 커나갔는데 나중에 실정, 즉 잘못된 정치를 합니다.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지칭하면서 여러 가지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신하였던 누구? 왕건에 의해서 축출당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해서 39쪽으로 보시면 일단 후고구려가 일단 태조 왕건에 의해서 뭐로 만들어져요? 고려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궁예가 실정해서. 그럼 생각해볼까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만들잖아요. 후백제, 신라, 발해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직. 발해까지 있는데 그 고려가 하나 둘씩 이제 나라들을 통일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왜? 신라라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약해지면서 마지막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태조 왕건이 힘이 셌기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는 군대 조금만 보내서 치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왜요? 태조 왕건은 통일 이후까지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를 때려서 지배하는 거하고 얘가 항복하는 거하고 스스로 얘가 나한테 항복하는 것은 그 뒤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내가 얘를 강압적으로 때려서 항복을 시키면 반감이 생기는데 그거 이후에 스스로 항복하면 반감은 안 생기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한 거고 후백제는 견훤은 항복했는데 아들들이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후백제를 무너뜨리면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되면 진정한 민족의 재통일이다. 그 다음에 발해까지 완전히 수용을 하고요. 왜? 발해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는데 자, 여러분들 크게 볼까요? 지금 후삼국이라는 혼란한 시대를 태조 왕건이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그 혼란한 시대를 잘 어떻게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쪽에 태조 왕건이 있고 넘겨보시면 40쪽에 네모 2번에 광종,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성종이 있어요. 태조 왕건하고 광종 사이에 해종과 정종이라는 두 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록도 없을 정도로 별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명의 왕들 생각하셔야 되고 태조 왕건 볼까요? 자, 일단 북진 정책, 수도는 개경, 지금의 개성이지만 서경을 중시해서 고구려를 기린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살짝 지난 강에서 설명드렸듯이 태조 왕건이 훈유 10주라는 걸 내세우면서 수도는 개경이지만 서경을 중시해라. 훈유 10조가 아니라 헷갈렸네요. 훈유 10조는 최치원이 했던 거고 훈유 10조가 태조 왕건이 내렸던 유언 같은 게 훈유 10조가 맞고요. 최치원은 시무 10조였고요. 비슷하죠. 10조 10조. 자, 뒤에 또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거든요. 조금 헷갈리는데 앞에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뒤에 나오는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태조 왕건의 2번, 반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후삼국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방 호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롭게 왕위에 오르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을 때 여기저기 반란 세력이 있으면 걔네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단순히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발로 자근자근 밟아놓는 거죠. 아예 찍소리도 못하도록.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살살 꼬셔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태조 왕건은 두 번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혼인 정책을 펼칩니다. 지방의 호족의 딸들과 본인이 다 혼인을 해요. 그러면 지방 호족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왕비가 된 거예요. 자기 사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흔히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마누라가 26명이고 아들이 29명인가 그랬대요.
부럽다고요? 뭘 부러워요? 집에 있는 마누라, 혼자 이제 하나 있는 마누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들어요. 그냥 하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일처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태조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죽은 다음에.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죠? 태조왕건 다음에 첫 번째 마누라의 첫 번째 아들. 근데 첫 번째 마누라의 첫 번째 아들 상태가 뾰로롱 했나 보죠. 그럼 사극 같은 거 보세요. 항상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캐릭터가 어때요? 첫 번째 마누라는 항상 어때요? 품이 있고 다 품어줄 것 같은데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는 표독스럽잖아요. 저 형님 첫 번째 마누라의 아들이 상태가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는데, 포인트는 태조왕건의 혼인정책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 정책일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왕자들끼리 엄청난 난리가 생기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조왕건 다음에 해종, 정종 있는데 살짝 넘겨볼까요? 40종 맨 위에 고려 초에 복잡한 정략결혼과 호족, 외척 세력 개입으로 왕과 호족의 대립이 심해서 왕규의 난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광종은 정종인가 해종 다음에 왕위에 올랐는데, 생각해봤더니 광종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자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종의 포인트는 바로 왕권 강화책이 되는 거고, 그거의 하이라이트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왜 광종이 왕권 강화를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바로 태조왕건의 정략적인 혼인정책 때문이었다. 자, 39쪽에 다시 와서 정략적 혼인정책도 하고요. 반가로 이번에 관직과 지방호족에게 관직과 토지도 하사하고 사신관제도. 사신관제도는 그 지방의 호족을 관리로 임명하는 거고, 자, 기인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인제도는 지방호족, 이건 약간 강경책이에요. 지방호족의 아들, 딸, 자제들을 왕 옆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질, 볼모로 삼는 거죠. 그럼 지방호족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딸이 왕 옆에 가 있으니까 쉽게 반란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세를 깎아주는데, 지금부터 태조왕건 이후부터 모든 조세는 토지에 걷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세금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생산량의 10분의 1입니다. 10% 내면 돼요. 쌀 10가마 농사 졌으면 1가마 내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불교 국가고, 특히 태조왕건이 맨 밑에 4번에 불교를 굉장히 중시해서 숭불 정책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 도교, 풍수지설까지 굉장히 강조했고, 특히 불교를 굉장히 중시해서 연등의 팔관에, 다 불교 행사거든요. 연등의 팔관을 굉장히 중시해라,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광종을 보면 됩니다. 자, 고려 초반에 태조왕건 두 명의 왕들 빼고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로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시켜 놨으니까 그 밑에 성종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중앙정치, 지방정치 한 거죠. 그럼 성종이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서 중앙정치, 지방정치를 만들기는 어렵다고요. 광종이 왕권 강화를 해놓은 거예요. 자, 광종의 하이라이트는 노비안건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일반 귀족이 노비가 된 자를 일반 평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만,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것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노비가 양민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니까 국가의 재정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장점은 뭐예요? 귀족이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지는 건데, 자, 광종의 노비안건법하고 목적이 완전히 비슷한 게 뒤에 고려 후기 때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 있냐면,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쭉쭉 넘기시면 49쪽에서 5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쪽에 보면 공민왕이 나와 있죠. 공민왕. 잠깐만 50쪽 넘겨보시게요. 자, 공민왕이 보면, 자,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했을 때 친원파,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공민왕도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니까 우리의 자주성이 떨어지니까 그 친원파 세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친원파의 힘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51쪽의 위에 보면 점에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두 번째 표에 나와 있죠? 왕권 강화 정책의 두 번째 표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요거 동그라미 칠까요? 전민 변정 도감, 신돈.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감이 뭐냐면, 도감이라고 끝나면 나라의 관청이에요.
즉 공민왕이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서 권문세족이 일반 평민들을 괴롭혀서 노비로 삼거나 일반 평민들의 땅을 뺏어갔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원래 평민으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이 고려 노비안건법,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목적이나 똑같다는 거고 그 시대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요거 뒤에서 공민왕 개혁정치는 뭐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40쪽에 다시 올까요? 광종의 노비안건법 두 번째 과거제. 그럼 과거제 하는 게 왜 왕권 강화가 됩니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시험을 실시하는데 과거시험이 뭔지는 다 알고요. 시험 봐서 관리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관리는 귀족들의 아들, 딸을 그냥 아름아름 추천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리가 많아요. 근데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 대부분 유교적인 어떤 성향을 본다는 거고 유교에서는 임금님께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면 왕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는 신구 세력, 기존에 있었던 귀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공복, 관리의 옷 색깔 싹 정리하면 왕권 강화되고 전제 왕권 확립하기 위해서 칭제 건원, 이제 뭐예요?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칭하면서 광덕이나 준풍 같은 연호를 쓰기도 했고요. 자, 밑에 광종이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뒤에 누가 성종이 이제 뭐가 됩니까? 왕권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41쪽에 성종은 최숙노라는 애가 얘도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에요. 시무 28조를 건의했어요. 아까 최치원의 시무 10조 이게 건의만 됐다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친성여왕이 무시했으니까. 알았으니까 됐어. 그냥 가봐. 이랬으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최숙노의 시무 28조 임금님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28조를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성종이 네 말 맞는 것 같은데 콜 받아들일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은 일단 최숙노의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했다. 고려는 불교 국가인데 정치적으로는 유교 이념을 강조했다. 왜요? 앞에 태조 왕건이 연등의 팔관에 같은 불교 행사를 성대히 치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숙노가 시무 28조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등의 팔관에 같은 불교 행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임금님. 너무 많아서 연등의 팔관에 하면 누가 힘들어? 백성이 힘들어요. 그거 뭐 절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다 행사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행사가 너무 자주 있어서 백성들을 너무 자주 불러가니까 절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줄여라. 그리고 불교는 내 몸 닦는 거고 유교는 나라 지키는 거고 불교는 죽은 다음에 할 일이고 유교는 지금 할 일이다. 지금 할 일이 중요한 게 많은데 나라 죽은 다음에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성종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합니다. 밑에 위에 옆에 나왔죠. 불교 행사 억제하고 태조부터 경종까지 5대 왕에 대한 그 앞에 성종 앞에 5대 왕에 대한 치적에 대한 잘잘못 평가했으며 성종이 최숙노의 28조를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숙노 개혁안을 수용해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유학교육, 중앙의 국자감 나왔네요.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 지방의 향교, 국자감만 기억하시고 중앙통치제도, 삼성육부, 중추원 3사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12목, 목이 뭐예요? 이건가 이거? 아니죠. 넥이 아니라 목이 아니라 지방의 요지입니다. 중요한 땅, 지방의 중요한 곳 12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얘기는 왕의 권한이 지방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12목, 지방의 중요한 것 12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앞에 백제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무령왕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보고자 6세기에 22담노, 그때는 중요한 거 백제 22개 만들어서 지방관 파견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41쪽에 최숙노의 시무 28조 읽어보시고, 자, 우리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나오고 일단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보시고 요 지문 같은 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자, 42쪽부터 크게 볼까요? 42쪽에는 고려의 중앙정치 나와 있고요. 43쪽에는 중앙이 이랬다면 지방이 어땠냐, 6번에 군사는 어땠냐, 7번에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어떻게 뽑았겠냐. 과거 시험에 있으니까 과거를 뽑았겠죠.
오케이? 요거까지 보시면서 중앙정치 지방제도는 또 조선하고 비교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 일단 정리가 좀 찾기 힘드니까요. 고려의 중앙통치조직 옆에다가 크게 가로치시고 뭐라고 일단 쓴다? 고려의 중앙은 이성육부다. 성이 2개, 부가 6개. 근데 이성의 이름도 옆에 크게 보세요. 이성이 뭐예요? 밑에 나와 있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자, 일단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중서문화성. 이성이 뭐라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결정. 정책 결정해서 A 하자. 정책 결정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정책 집행. 그게 바로 육부인데 육부는 나와 있듯이 뭐 밑에 있어요? 상서성 밑에 있어요. 자,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거 하자라고 결정하죠. 그럼 행정부에 16개 부서가 딱딱딱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성육부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이병호형예공. 요것도 이제 당나라를 모방했지만 운영은 독창적으로 했고요. 이 이형, 예병, 홍공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이부가 무슨 일하고 형부가 무슨 일하고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이성 보고 그 다음에 이성과 육부 사이에 있는 나머지 3개 보셔야 됩니다. 중추원, 군사기밀. 포인트는 왕명 출납. 그러니까 이건 왕권 강화 기구죠.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고 군사기밀 담당하는 기구고, 자, 어사대 기록하셔야 됩니다. 관리의 비리감찰. 암행어사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암행어사가 고려 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감찰. 이 관리 비리감찰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각 시대별로 다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다 관리의 비리,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들 비리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있어요. 통일신라는 우리 앞에 안 배웠습니다만 사정부라는 게 있고요. 고려는 어사대가 있고 조선은 3사 중에 사헌부라는 게 있고요.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 밑에 감사원이 있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사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사자 들어가는 조선시대 사관원도 있습니다만 관리감찰기구는 아닌데 사자가 들어가요. 무슨 기구라고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자, 어사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3사.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3사는 재정출납과 회계. 나라에 돈 얼마나 들어왔냐? 나갔냐? 이건데 조선에 가도 3사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고려 3사는 단순한 회계인데 조선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죠. 언론기관으로서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겁니다. 뒤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쪽 맨 위에 왕 밑에 봤더니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있는 독특한 귀족회의기구입니다. 42쪽 맨 밑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42쪽 맨 밑에 보면 귀족 중심의 회의기구라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고려의 귀족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43쪽 넘어가 볼까요? 자, 지방.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다 정리해 볼까요? 통일신라의 지방이 뭐라고요? 구주오소경. 전국 몇 개로 나눴다고요? 9개로 나누고 작은 수도 5개. 그럼 고려의 지방은 뭡니까? 5도 양개. 몇 개로 나눴다고요? 7개. 자, 5도는 일반행정구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볼 거 없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니까 누굴 파견해요? 안찰사 파견합니다. 고려, 조선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지방제도요. 고려는 5도 양개 7개입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 양개는 군사구역. 5도에는 누구 파견해요? 안찰사. 몇 명이에요? 5명. 5도니까. 양개는 북계 동계라고 해서 군사지역이니까 병마사. 병마사. 딱 봐도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죠. 군인 냄새가 나요. 병마사. 조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선의 지방 뭐예요? 땡땡 비빔면.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팔도. 그럼 조선 팔도에는 누구 파견한다? 관찰사 파견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죠. 고려 5도 안찰사, 조선 팔도 관찰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니까 안찰사, 양계는 북계 동계라 그래서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면 병마사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끝. 자, 그 다음에 고려에는 주연, 속현이 있는데요. 주연은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또예요. 근데 우리 한국사 배웠는데 사또 부르면 그러니까 수령 밑에 얘기해버렸네요. 안찰사, 관찰사 밑에 사또 누가 있어요? 수령이 있는 거죠. 수령.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한 게 아니에요. 수령을 파견한 주연과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에는 뭐라고요? 모든 지역에 싹 다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좀 더 무슨 국가다? 중앙집권 국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에만 있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밑줄 치시고요. 향부곡 밑에다가는 농업. 향부곡 같이 밑줄 치고 농업. 소는 수공업. 요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역삼동. 지금 동으로 끝나잖아요. 동 빼고 역삼향, 역삼부곡 그렇게 부르면 그것은 농업과 관련된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역삼소라고 부르면 그것은 수공업과 관련된 특수행정구역이다. 근데 이거는 고려에만 있어요. 조선시대 가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에 있는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인데 다른 지역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고 과거시험도 못 봐요. 차별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이 지역에서 많이 일으킵니다. 자, 군사. 한상 군사는 중앙군, 지방군인데 고려 중앙군 2군 6위 끝. 2군 6위요. 중앙군은 임금님과 수도 지키는 거. 지방군은 주연군과 주진군이 있습니다. 요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 시험까지 볼게요. 자, 과거 시험. 고려의 과거 볼까요? 일단 관리가 되려면 크게 볼까요? 과거하고 44쪽에 음서제. 음서제는 쉽게 말해 아빠 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자녀들 무슨 뭐 현대판 음서제도다. 일단 과거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과, 기술관, 승과. 문과를 재술과, 명경과로 나누는데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술은 논술 시험이고 재술이니까 논술, 명경과는 이놈이 얼마나 유교책을 많이 읽었는지 암기 테스트 하는 건데 어쨌거나 고려건 조선이건 최고의 과거 시험은 문관 뽑는 문과죠. 그 다음에 기술관, 잡관인데요. 잡관은 지금 최고의 직업입니다. 의사, 통역관, 역관이라고 부르는 통역관, 의관, 그 다음에 천문학자 이런 전문직인데 고려건 조선이건 최고는 문과니까 무시당했던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네요. 고려에는 뭐가 있어요? 승과가 있어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승려를 뽑는 승과가 따로 있고요. 그럼 이게 다예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없어요? 무과가 없습니다. 군인 뽑는 무과. 그럼 고려시대에는 군인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뒤에 가면 거란 쳐들어오고 여진 쳐들어오고 난리 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려시대에는 군인이 있고 전쟁도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군인이 목숨 바쳐 싸우는데 모든 공은 다 문과 가져갑니다. 왜요? 문신 출신들이 무과 출신들을 무시하거든. 무식한 놈들 저거 과거 시험 안 보고 저거 힘만 쏘는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나가서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모든 공은 다 문신이 가지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일어나요? 고려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 생각하시고요. 자, 과거를 봤다는 얘기는 능력 본다는 얘기인데 한계 중요한 건 뒤에 배울 음서 출신이 더 뭐예요? 혜택을 받습니다. 음서는 아빠 백인데 넘겨보실까요? 44쪽에 음서 중요한 건 5품 이상입니다. 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음서는 무조건 5품 이상의 자손이나 공신의 자제가 과거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조선에도 음서가 있어요. 뒤에 배울 건데 고려 음서는 5품 이상인데 조선 음서는 2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조선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노비 양반 구분되기 때문에 불평등 국가예요. 하지만 고려보다 조선이 좀 더 평등한 사회라는 게 과거의 비중이 조선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음서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5품에서 2품으로. 그러니까 조선이 그나마 조금 더 평등 국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5강을 정리해 볼까요? 자, 꽤 중요한 게 많습니다. 고려 때부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36쪽에 신라 말에 어떻게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워졌고 후삼국을 태조 왕건이 통일한 다음에 태조 왕건 이후부터 고려 초반의 3명의 왕들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정치, 지방정치, 과거까지 살짝살짝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문벌 귀족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